안녕하십니까. 앞으로 10강의에 걸쳐서 RNN과 NMT 그리고 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엑셈의 윤경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RNN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RNN은 순환신경망이라고 불립니다.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구조와 RNN의 시간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RNN을 통해서 학습하거나 그리고 추정을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RNN의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곳에 활용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RNN을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 그러니까 신경망을 어떻게 트레이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NN의 한계점 혹은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RNN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NN은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순환신경망이라고 불립니다. RNN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순서라고 할 수 있죠. 순서가 있는 어떤 데이터들의 배열을 이제 시퀀스로 우리가 흔히 부르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재밌는 말 중에 아버지가 뭐 방에 들어오신다 혹은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RNN의 특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가 책을 읽으시려고 서재로 가신다, 이러한 전체 5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책을 읽으시려고 서재로 아버지가 들어가신다, 똑같은 5개의 단어지고 이 2개의 문장의 뜻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기계 번역이라고 해서 영어를 한글로 혹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이 2가지 문장에 번역된 결과가 크게 달라질까요? 아마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2가지 문장의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을 읽으시려고 서재로 가신다, 이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위치만 바뀌어가지고 서로 굉장히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신경망이 학습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RNN이 나오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문장이 어수는 비록 다르지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주어는 어디에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보어는 어디에 있고, 혹은 뭐 동사는 어디에 있고, 목적어는 어디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지 제대로 이제 신경망이 이러한 것들의 어떤 문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은 RNN은 위치의 정보를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5개의 단어로 된 문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위치, 아버지가, 두 번째 위치, 책을, 그렇게 해서 5개의 위치에 각각의 단어들이 합쳐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아래와 같이 약간 위치를 바꾼,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었지만 그 위치가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요 5개의 단어랑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어떠한 컨텍스트로, 문맥으로 이해가 되면 RNN이 제대로 이 문장을 이해하고 학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앞쪽에서 저희가 이제 CNN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CNN하고 RNN의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NN과 RNN은 크게 가중치, 즉 그러니까 웨이트 벡터를 공유한다는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배웠던 CNN의 특징들을 한번 RNN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이때까지 이미지 처리에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란 것이 보통은 2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2차원 이상의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CNN이 탁월한 성능을 보여왔습니다.
그때 CNN에서 저희가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은 CNN에는 커널이라는 이름을 가진 필터가 있고, 그죠? 이 필터가 원 이미지 데이터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수행해가지고 그 값들을 가지고 쭉 그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에 의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했는데, 그때 주의할 것은 CNN에서 필터라는 것은 흔히 이제 신경망의 가중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필터가 공유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같은 필터를 사용해서 전체 이미지를 2차원 방향으로 쭉 다 이동한 것이 바로 하나의 컨볼루션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RNN은 흔히 그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줄을 쓰게 되면 1차원이 되겠죠. 그러면 CNN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2차원에 많이 적용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때 2차원으로 수행하지 않고, 만약에 1차원으로 된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고 해도 CNN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CNN을 만약에 1차원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인풋 이미지 데이터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널 사이즈, 커널 필터는 요만한 사이즈가 있겠죠. 요런 모양이 있다면 요것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CNN의 컨볼루션 특성들은 제대로 동작을 해가지고 이 순차적인 이미지들의 어떤 특징들을 추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RNN은 단순히 순서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전체의 순서에 있어가지고 어떤 위치에 대한 그 특성들을 기억을 해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단어 중에서 아버지가 라는 것이 첫 번째에 왔을 때 그 차지하는 위치의 의미를 이 RNN이란 신경망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RNN은 그 시간적인 속성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temporal property라고 부르죠. 이러한 시간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이 RNN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RNN의 기본적인 구성인데 여기에 이제 입력이고요. 입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RNN의 신경망입니다. RNN 신경망이고 이쪽은 아웃풋입니다. 신경망을 통과해서 나온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값일 것입니다. 어떤 결과값이고 이것은 출력과 결과값,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진위값이라고 하죠. 진짜값과 출력값의 로스, 그러니까 손실 함수겠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보통 이제 신경망을 학습시킨다는 점에서 RNN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RNN의 구조가 다른 신경망과 크게 다른 점은 여기 보면 이 W라는 가중치가 있고 이 까만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까만 박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 번에 입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이라는 게 두 번째 단어가 들어왔다면 아버지가라는 것을 한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책을이 두 번째 들어올 때 그때 다시 입력처럼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특이한 구조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순환적인 구조라고 해서 흔히 RNN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순환 신경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시점별로,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아버지가를 T0라는 시점이라 보면 그 다음에 책을 이라는 것은 T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읽으시려고 T2, 거실에 T4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까만 박스는 바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입력이 들어오는 시점, 한 시점을 늦춰서 간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요 오른쪽 그림을 흔히 저희가 이제 펼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unfolding 한다고 그러는데 요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것을 펼치게 되면 요 X가 각 시점별로 구분돼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책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인풋을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RNN 구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원래의 그래프를 실제로는 그 하나의 그래프이지만 요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를 언폴딩해서 펼쳐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각 그 시점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펼친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x값 여기 요즘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들은 실제로 다른 x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시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을 읽으시려고 거실로 가신다. 말하면 계속해서 적어도 5개의 입력이 다른 시점에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안쪽을 보겠습니다. 안쪽을 보게 되면 그 히든 값들은 여기 이제 U라고 되어 있는 그 가중치 벡터죠. 가중치 벡터를 X에다 곱하면 요 H라고 하는 히든 벡터가 나타나게 되겠죠. 히든 벡터들은 X 값과 U에서 당연히 다 요 시점이랑 요 시점이랑 요 시점이 모두 다른 값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요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유되는 값들이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 공유되는 값들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입력을 히든 벡터로 갈 때 곱해주는 그 행렬 연산을 해주는 U 값, 그리고 이렇게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V 값,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표현했던 재기적으로 다음 시점에 자기 히든 벡터에 곱해주는 W 값, 요 3개의 가중치 벡터들, 요 3개의 벡터들은 각각의 시점에서 모두 필요하지만 다 같은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RNN을 얘기할 때 그 가중치가 공유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까만 박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시면은 요 까만 박스가 그 공유되는 가중치 W죠. W에 대한 입력이 그 다음 입력에 전해질 때는 W를 행렬 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활성화 함수를 통과한 다음에 전달이 됩니다. 활성화 함수라는 것은 신경망에서 그 비선형적인 요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력이라든가 앞쪽에서 넘어온 값들에 대해서 가중치 벡터를 곱할 때 우리가 선형적인 연산을 하지 않습니까? 선형적인 연산을 하는데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적인 연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때까지는 신경망의 어떤 계층 구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도 그 RNN에서도 각각의 계층 구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은 이러한 비선형 요소인 활성화 함수인데요. 마찬가지로 시간과 시간을 재기적으로 이렇게 다시 입력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활성화 함수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레이어가 그 시간 스텝을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까만 박스는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다음 스텝까지 입력을 기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CNN과 RNN에 대해서 좀 대강적으로 살펴봤는데요. CNN은 커널이라는 필터가 공유됐었죠. 요렇게 여기 이미지의 일부분을 커널이라는 필터를 통해 가지고 곱한 컨볼루션 연산을 해가지고 더한 값을 여기에 피처로 수출해내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가중치가 공유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RNN은 크게 3가지가 공유가 되는데 특별하게 중요한 가중치가 이 W라는 가중치였습니다. 이쪽 가중치는 입력을 히든 벡터로 그리고 히든 벡터를 출력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지만 이 W는 계속해서 RNN 셀 자체에 반복적으로 그 시간 스텝에 따라 가지고 시간 단계에 따라서 값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NN인 경우에는 필터가 여기서 움직였다가 요 다음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나의 보폭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겹쳐지기 때문에 인접한 그
입력에 대해서 어떠한 유사한 값들을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RNN은 인접한 것들에 대해서 값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재기적인 요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간별로 축적된 어떠한 정보들을 계속 까먹지 않고 여러 스텝에 거쳐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RNN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RNN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펼쳐지기 전에 RNN 그림이고요. 펼치고 난 다음에 RNN 그림을 통해서 보면 자, 요렇게 갈 때 요게 이제 출력을 만드는 그 가중치 벡터이고요.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히든 벡터 내부적으로 그 언닉층이죠. 언닉층을 통해 가지고 바로 V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요 V들이 다 같기 때문에 각 시점별로 이렇게 출력들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요 W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W 값은 앞쪽 뭔가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전달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지만 요 직전 단계로부터 전달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가중치 벡터를 곱해서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성화 함수를 거쳐 가지고 어떤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의 H 값은 또 요 정보를 포함해서 합니다. 물론 요 정보만 입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요 시점에서 X 값,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타임 스텝에 대해서 각각의 X 값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직전 스텝의 값들을 합쳐가지고 어떤 현재의 값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H라는 값을 구성하는 어떤 정보량을 생각했을 때 그 정보량의 상당수는 현재의 시간 스텝, 시간 단계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축은 이렇게 앞쪽 시점들을 통해서 전달된 값들을 통해서 정보량이 구성이 됩니다. 즉 이러한 히든 벡터를 구성하는 정보량의 핵심들은 현재 시점의 입력값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전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직전의 HT-1이라는 값들은 실제로는 HT-2, HT-3 등등등 처음 스텝부터 있어 왔던 어떠한 각 시간 단계별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요약을 한 어떠한 그러한 특성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그 T 단계의 X 여기죠. 입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최초에도 어떤 히든 값이 있었을 겁니다. 최초의 히든 값 혹은 이 부분들은 뭐 제로로 한다든지 이렇게 초계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첫 번째 1단계의 어떤 그 히든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이전 정보 H0에서 만들어낸 정보에다가 가중치 벡터 W를 곱해서 그리고 그 활성화 함수를 거친 다음에 만들어지는 어떠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정보, 방해, 혹은 아버지가 책을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책을 이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읽으시려고 여기서 이제 읽으시려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값 자체가 X 값이 아버지가 책을 읽으시려고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들어온 정보는 이 W를 통해서 W를 곱해서 들어오게 되는 요 HT 플러스 1까지의 정보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책을 요 두 가지 정보에 대한 어떠한 서머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력, 읽으시려고 요 부분을 가지고 실제 현재의 히든 벡터의 정보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나오는 아웃풋은 물론 이 y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버지가 채걸이라는 이러한 타임 스텝의 각각의 정보들과 읽으시려고라는 새로운 인풋을 합쳐가지고 곱해진 어떠한 정보에다가 다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나가는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출력까지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수식으로. 그 제일 처음에 들어오게 되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 그러니까 U는 입력에 곱해지는 값. 그러니까 입력에 곱해지는데 각 시간 스텝별로 다 동일한 U가 사용이 된다는 거.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weight은 직전에 자기의 히든 벡터. 여기에 곱해지는 값입니다. 그리고 요 선형적인 계산을 통과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활성화 함수겠죠.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현재의 은닉층의 벡터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 은닉층의 벡터 값이 결정이 됐으면 다시 나갈 때는 요 v라는 또 가중치 벡터를 곱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활성화 함수를 거쳐 가지고 여기 이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와 여기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는 보통 같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활성화 함수는 앞에서 배우셨던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그 신경망이나 CNN에서 사용되는 신경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정보를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요 활성화 함수는 이 활성화 함수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시간 단계에 걸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좀 특별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까지 그 기계 번역에 사용되는 RNN 구조에서 하나의 그 번역에 사용되는 타임 스텝, 그러니까 보면은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번역 등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000개 정도까지, 최대 5,000개 정도의 단어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타임 스텝의 맥스 값은 기본적으로 5,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적어도 그 H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W라는 값과 W와 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5,000번째 나오는 어떤 결과 출력 값이 있다면 그것은 이 부분들을 적어도 5,000번씩 거쳐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RNN을 잘 학습하게 하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정리를 하자면 RNN의 가중치 벡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입력 쪽에서 들어오는 가중치 벡터, 그리고 출력 쪽으로 나가는 가중치 벡터, 그리고 자기 자신에 계속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가중치 벡터가 있었습니다. 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가중치 벡터 W는 시퀀스를 통과하면서 계속 공유되는데, 그죠? 공유되면서 계속 재기적으로 곱해지게 되겠죠. 그 결과 이 RNN의 H라는 어떤 은닉층 혹은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값 자체는 각각의 시간 시점들, 첫 번째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시점을 거쳐가지고 오는 값들에 대해서 어떠한 요약을 한 어떤 특별한 정보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다르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특정 시점의 히든 유닛 HT는 그 H1부터 HT-1과 그리고 그 XT 이 값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요약을 한 어떤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X1부터 XT-1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이렇게 그 정보들이 요약이 돼서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HT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요 H부터 HT-1과의 은닉층과 그리고 현재 시점의 입력, 요것들의 어떤 조건부 확률로 HT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RNN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템포럴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시간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템포럴 프로퍼티는 흔히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1차원적으로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있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을 흔히 이제 RNN에서 학습이 잘 되는 어떤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그 데이터 중에는 시계열 데이터가 있겠죠. 뭐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뭐 일별로 체크한 어떤 값들 혹은 뭐 시간별로 체크한 어떤 값들, 이러한 값들의 추이 같은 것들을 볼 때 시계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그 텍스트 번역 같은 거, 아까 전에 아버지가 뭐 이런 한글로 된 어떤 아버지가 책을 읽으시려고 쓰지려고 하신다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영어나 뭐 중국어로 번역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어떤 RNN을 활용한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음성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시관 순서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음성을 인식하고 뭐 처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음성을 하나의 그 전파로 인식해서 시계열처럼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RNN의 그 시간적인 속성, 그러니까 순서적인 속성과 그 일반적인 신경망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CNN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쭉 그 앞으로만 진행되고 다시 이게 순환적인 구조가 없는 일반적인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입력들은 그 시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만약에 요 정보 자체가 뭐 이러한 어떤 2차원 구조를 가지는 값이라 그러면 뭐 1, 0, 0, 1, 뭐 이런 값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1이 들어가고 여기에 0, 0,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이렇게 은닉층에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쭉 전달되지만은 요 정보는 요 정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위치 정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정보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러면 요 위치적인 정보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그 은닉층에서 계산할 때는 요 값들과 요 값들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첫 번째 위치는 1이었어. 두 번째 위치는 0였어. 세 번째 위치는 0였어. 요 네 번째 위치는 1이었어. 이러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것들을 요건 첫 번째는 요거였어. 두 번째는 요거였어. 요거는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정보에 대해서 어떤 값이 변하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함수 관계로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의 관계,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의 관계, 뭐 네 번째 값의 관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구조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변화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들어왔을 때 이 순서를 관통해서 있는 어떤 정보들을 학습하기에는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때의 은닉층에서 앞쪽에 신호들을 볼 때는 얘는 0번째 위치에 있는 신호였어. 첫 번째 있는 위치에 있는 신호였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신호였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신호였어.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이제 x0, x1, x2, x3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확인하게 되는 그 값들은 x0가 어느 만큼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x1, x1 나름대로 어떠한 값, 그러니까 x0와 x1은 완전히 다른 값으로 이해를 하고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입력들의 어떤 역할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별 관계를 중심으로 학습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RNN은 그 시간 속성은 앞에서도 잠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순환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각의 스텝별로 들어오는 시간 스텝별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지만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관통되는 여러 단계의 정보들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학습되는 정보들, 이러한 것들을 별도로 학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단어들이라든가 입력값들이 있으면 그 위치값들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학습하는 원칙들을, 서머리 정보들을 학습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NN에서는 순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앞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순서의 각각의 위치별로, 그러니까 0번째와 2번째 정보 혹은 뭐 0번째와 3번째 정보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각각의 그 위치들 간의 어떤 관계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수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좀 간단하게 WX 더하기 B로 구성이 되죠. WX 더하기 B로 구성이 된 값들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레이어가 구성이 되죠. 반면에 RNN은 이러한 부분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요 부분이 없다면 WHT-1이 없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 H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직전 단계에 대한 값들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다시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는 반면에 이 W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는 동안에 이 W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각각의 시간 단계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W가 뭔가 그 시간 단계를 관통해서 있는 어떤 정보들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RNN의 시간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나 CNN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RNN이 언뜻 봤을 때 굉장히 좀 시간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하고, 그리고 뭐 기계 번역 같은 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동작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점은 없을 것인가? 한번 RNN이 다른 CNN이나 FFN,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비해서 가지는 좀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신경망을 다루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경사 하강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학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신경망에서는 가중치,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유니버셜 펑션이라고 하죠. 이러한 함수가 학습이 되는데 점점 더 근사해서 정확한 값에 가깝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역전파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요거에 이제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입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게 되면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가중치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곱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최종 출력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트루스 밸류, 보통 이제 y 값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y 값과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비교를 한 어떤 손실함수, 로스 펑션을 통해서 역으로 편미분을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역전파를 해가지고는 각각의 단계에 있는 가중치들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점점 더 학습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신경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RNN은 이렇게 역전파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을까요? 네. RNN도 당연히 이제 역전파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역전파를 할 때 먼저 이제 신경망에 흔히 이제 계산 그래프라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그러죠. 신경망의 계산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역방향으로 쭉 앞에서처럼 이제 가중치에 대한 업데이트할 델타들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RNN의 문제는 W라는 가중치의 공유에 있습니다. 만약에 흔히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계산 그래프를 그릴 때 RNN에서는 이렇게 unfold 했다고 그러죠. 앞에서 펼친 계산 그래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웃풋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각 시점별로 이렇게 아웃풋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RNN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웃풋인데 여기마다 로스가 발생하겠죠. 실질적으로 각
시간 단계별로 로스가 발생해서 쭉 백프로파게이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E0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시, E0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가지고 여기 백프로파게이션 이쪽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용되었던 W, 물론 그 V나 U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요 W가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달된 방향으로 이쪽과 이쪽을 통해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계산 그래프가 그 역전파가 전달이 될 겁니다. 계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E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4라는 어떤 아웃풋 값에 어떤 로스 값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학습을 시키려면 이렇게 오겠죠. 로스 값이 이렇게 손실 값이 오면은 이쪽에서 W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은 이제 전달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까? 계산을 할 때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려주겠죠. 자기 자신이지만 직전에 자기 자신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지금은 4라는 시점이었는데 3이라는 시점에 W의 값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W는 이제 공유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W의 같은 W에 대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W가 요 정보를 가지고 W를 업데이트 했는데, 그러면 요때 계산됐던 W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가 공유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친 값으로 또 고쳐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마치 재기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는 역전파인데 시간을 통해서 역전파한다고 부르는데, 그 백프로파게이션 스루 타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역전파하는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폴딩한 계산 그래프를 쓰는 것은 동일하고요. 이렇게 언폴딩해서 계산 그래프를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전달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W랑 여기서 발생하는 W, 업데이트할 W가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계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시간 스텝별로 W를 다 카피를 했다가, 그래서 카피를 한다는 얘기가 여기 보면 가중치에 시점별로 인덱스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W지만 역전파를 할 때는 요거는 W0, 요건 W1, 요건 W2 이렇게 마치 다른 가중치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역전파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 가게 돼 있죠. 지금 4개의 W를 만약에 업데이트 했다 그러면 W4부터 W0까지니까 전체 이제 5개의 W가 있으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W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들을 가지고 평균된 값으로 그 W를 업데이트를 평균이 아니라 모두 다 더한 값으로 해서 W의 업데이트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W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이 델타들을 다 더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W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BPTT, 시간을 통한 역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RNA 문제 중에 하나는 시퀀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레디언트, 저 기울기죠. 기울기가 소멸한다고 해서 그레디언트 베니시, 혹은 기울기가 폭증을 한다고 해서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RN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최대 한 5,000개 정도의 시퀀스를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서비스 시퀀스 길이가 조금만 사실은 길어져도 그 그레디언트가 0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무한대로 발산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은닉청 벡터를 히든 벡터를 구할 때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기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액티베이션의 역할은
그 기존 이렇게 선형적인 값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정보 자체를 통과시킬 거냐 말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다 1로 됐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ht와 t-1의 관계지 않습니까? 이것을 h0와의 관계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를 만약에 t-2와의 관계로 한다면 요거를 다시 재기적으로 대입을 하면 w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t-2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될 거고 요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ht는 h0에 w를 t제곱한 그러한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겁니다. t번 곱하는 형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w라는 것을 하나의 스칼라 값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에 w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동안 곱해지게 되면 누승이 되면 무한대에 가깝게 발산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1보다 작다 그러면은 w가 그 1보다 작게 되면 계속 이렇게 여러 번 곱해지게 되면 점점 더 제로에 가깝게 가게 되겠죠. 당연히 제로에 가깝게 가게 되면 제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델타가 제로에 가깝게 가게 되면 그 학습을 할 때 W를 업데이트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제로를 업데이트 하는 거는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인피니트로 가게 되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네, 에러가 나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한 현상들을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시 혹은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이라고 많이 부르고, 실제로 RNN을 설계할 때, 그 신경망을 설계할 때 가장 큰 어려움들이, 가장 큰 고민들이 바로 그레디언트 소멸 혹은 그레디언트 폭정, 베니시 익스플로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검증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시퀀스 길이가 한 20 정도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RNN 모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레디언트가 0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W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지수적으로 이 값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네. 만약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다 그러면 여기 에라텀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웃풋에서 우리가 기대한 기대값에서 아웃풋이 오게 되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백프로파게이션 스루 타임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도 값들이 전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백프로파게이션을 요 계산 그래프, 펼친 계산 그래프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3를 요 값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리고 요 값을 요 값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요 값을 요 값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요 값을 요 값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계산되는, 만약에 요 지점에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요 편미분한 값들을 쭉 다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요 시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각각의 W가 계속적으로 중첩해서 요 편미분에 사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W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 W들이 누적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액티베이션 펑션을 좀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선형적인 요소에 비선형적인 요소인 액티베이션 펑션이 개입이 되니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잘 사용하면 이 문제가 완화되더라.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고 생각해 보시면 앞쪽에서는 이제 그 요즘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 1과의 사이의 값들을 가지는 것으로 아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마 이런 형태의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요거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은 그 최대치가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RNN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탄H 하이퍼 탄젠트 함수인데요. 하이퍼 탄젠트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미분값이 이렇게 최대값이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정보 자체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경사가 계속적으로 탄H를 여러 번 거치게 되더라도 그래 미분을 여러 번 하더라도 그 시그모이드에 비해 가지고는 그 정보 자체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RNN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순환적으로 사용되는 가중치에는 대부분 탄H 혹은 탄H의 약간의 변형한 형태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탄H만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탄H를 문제를 사용하면은 그 약간 이제 그 완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탄H나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탄H 같은 경우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이렇게 곱해주기, 바꿔주기 때문에 탄H를 통과하게 되면 적어도 웨이트가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실제 탄H를 통과하게 되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정규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웨이트 자체가 폭증하는 현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베니싱 문제, 소멸하는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보량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타임 스텝이 크게 한 5천까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각 타임 스텝이 지속되더라도 최초에 1단계 x0의 값, 제로를 통해서 들어온 값 h0 그리고 h1 뭐 쪽이 있으면 이 초기의 값들을 점점점 해서 이 뒤쪽에 만약에 뭐 이쪽에는 h 한 1000 뭐 이런 데까지 어떻게 하면 전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발생한 이 정보를 이렇게 다음 단계로만 연결 안 하고 나는 한 이 정도 뭐 중간에 건너뛰어 가지고 바로 연결해 주겠어 하면은 이 정보가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좀 소실이 되더라도 다시 요만큼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skip connection through time이라고 합니다. 연결을 타임 스텝을 여러 시간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바로 전달하겠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RNN의 그 베니싱 문제를 좀 완화하는 이런 것들이 일단 연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스킵 커넥션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긴 시점을 통해 가지고 뭐 한 번에 뭐 10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추가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각각의 시점별로 좀 이제 구성하는 것들 모델들이 좀 복잡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그 언닉청을 연결할 때 자기 연결이 있었죠. 그죠? 자기 연결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언닉청이 이렇게 있으면 언닉청이죠. 여기서 X에서 들어오고 여기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박스를 통하게 돼 있는데 이 박스의 의미가 시간 단계를 구분해주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이 신경망에서는 비선형적인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요소를 탄H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보량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량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런 구조를 하나 추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자기 연결을 가진 그 부분을 추가해주자, 이러한 아이디어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자기 연결이 H라고 이제 보면은 H가 원래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H에다가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W HT-1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앞에서 배운 탄 H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V라고 부르겠습니다. 요 V라고 부르게 되면 앞쪽에서 보셨던 이러한 정상적인 요 흐름들, 요거는 이제 V에 해당하는 거고요. V에 해당하는 거 말고 자기 자신의 앞단계의 값들을 여기서 바로 요거 안 거치고 요거 탄 H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 하나를 더 재기적으로 연결해 보자.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알파와 1-알파를 보셔서 알겠지만 두 가지의 값의 어떤 가중 평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형적인 연결의 세기를 강하게 하려면 알파가 커지면 되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만큼 요 정상적인 RNA의 기본 모델에 있던 값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전달이 되겠죠. 그 반대로 요 값이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결을 통해서 들어온 RNA의 비선형을 통과한 값이 커진다. 그러면 알파를 적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알파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1이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그 대신에 선형적인 연결 값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선형적인 연결 값과 정상적인 RNA의 비선형 연결을 두 가지의 가중 평균으로 현재의 히든 벡터 값을 계산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알파라는 값을 이제 사람이 뭐 지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RNA 문제를 완화할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만약에 알파 값이 계속적으로 1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가중치가 없게 되겠죠. 그 대신 그렇게 되면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H가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도 요 정보가 그대로 전달이 될 거고요. 그 반면에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뭐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의 어떤 밸런스를 통해서 좀 더 RNN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학습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바로 요 선형 자기 연결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선형 자기 연결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정상적인 그 H 값을 계산했고요. HT-1이죠. 이제 그 값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선형적인 어떤 알파 값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알파의 세기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값.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값은 바로 전달이 되는 구조. 그래서 다음에 히든 값을 계산할 때 이쪽과 이쪽의 가중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t-1 시점의 값이고, 요거는 이제 t 시점의 값이 이쪽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앞에서 선형적인 자기 연결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선형적인 자기 연결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없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선형적인 자기 연결은, 선형 연결이 있어가지고 값을 전달할 때 알파라는 그 가중치가 있었죠. 그죠? 그 가중치 평균을, 가중 평균을 통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알파라는 값 자체를 학습시킬 수는 없을까? 이러한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것들을 게이트를 가진 RNN이다. 게이트.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알파라는 값 자체가 선형 연결의 세기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선형 연결 세기가 아까 전에 커지게 되면 그 정상적인 그 RNN의 흐름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탄 H를 통과하는 그 값들은 작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필터 비슷하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티드 RNN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게이티드 RNN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long short-term memory, 긴 단기 기억, 뭐 이러한 표현을 가진 LSTM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LSTM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요 그림 자체가 실제로 LSTM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LSTM 구조이고요. 네, 요 그림은 일반적인 RNN이죠. RNN 그림입니다. 이렇게 앞 단계에서 들어오고 X 값이 두 개 입력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탄 H를 통과해서 자기의 현 시점의 은닉청 벡터를 계산하는 게 기본적인 RNN 구조인데 요 것들을 훨씬 더 복잡해졌죠. 훨씬 더 복잡해졌지만 이렇게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학습된 어떤 알파 값에 의해 가지고 이쪽을 많이 통과시킬 거냐,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을 많이 통과시킬 거냐, 이것들을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LSTM 말고도 게이티드 RNN이 또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GRU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LSTM은 굉장히 발표된 지 꽤 오래된 구조이고, GRU는 2014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2014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고요. LSTM이 게이트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게이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GRU는 기본적으로 게이트를 게이트 3개 중에 2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RNN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RNN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T0, T1, T2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HT를 계산한다 그러면 HT는 입력 중에 HT-1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HT-1과 그리고 XT 두 가지의 입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HT는 HT-1과 XT의 디펜던시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HT-1은 또 마찬가지로 HT-2의 디펜던시를 가지겠죠. 그죠? XT-1이 또 있을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HT-2가 구해져야만이 HT-1이 계산이 가능하고 HT-1이 계산이 돼야만 HT가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뭔가 계산 자체가 시리얼하게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함정이 있는 거죠. 보통 GPU를 사용한다는 것은 병렬적으로 동시에 많은 것을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러한 GPU의 발전이 딥러닝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RNN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병렬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고민이 됐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CUDN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냅니다. CUDNN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학적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CUDA라는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신경망 구조를 미리 칩 안에다가 칩과 엔비디아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 부분인데요. CUDNN에는 RNN이나 LSTM, GRU 등, LSTM과 GRU죠, 사실은. LSTM과 GRU가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뉴럴망을, 신경망을 구성해서 계산한 것보다 CUDNN의 LSTM이나 GRU를 직접 쓰게 되면, GPU로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게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해보면은, 보통 이제 7, 8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10여 배 이상도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RNN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할 때는, 트레이닝할 때는 반드시 CUDNN을 쓰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NN 첫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RNN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게이티드 RNN의 상세한 구현에 대해서 다음 강을 통해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